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전자와 DNA 부분까지 좀 다뤄봤었습니다. 그죠? 자, 이 유전자와 DNA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다루면서 좀 어려운 용어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용어들에 대한 정리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이 유전자가 어떻게 복제되고 서로 간에 이 유전 암호가 전달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나 또는 DNA 이러는 것들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이 DN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유전자 본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 DN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유전물질, 즉 핵산이라고 부르는 물질인데 이 DNA가 지금 현재 유전자의 본체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유전자들이 모여있는 게 DNA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DNA의 기본 구조는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DNA를 이루는 각각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DNA가 이렇게 이중나선 가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닥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때 여기 DNA의 이 모든 부분에 바로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막 붙어 있게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이런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막 붙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두 가닥의 나선 안쪽으로 DNA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이 마주보고 있는 부분에 염기들이 배열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4가지들이 서로 간에 항상 마주보는 부분에서 항상 정해진 대로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보적 결합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를 들어 아데닌이라고 하는 녀석의 염기가 오면은 항상 반대편에는 티민이 오고요. 그죠? 둘 사이에서 수소결합이 2번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구아닌이 오면은 반대편에는 사이토신이 오면서 3번의 수소결합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쭉 설명을 해드렸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어느 일부분에 이런 염기들이 쭉 배열되어 있을 때 그 염기들의 배열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전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유전자가 유전암호이며 나중에 요 유전암호를 분석을 해서 결과적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저 유전암호가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일단 DNA는 핵 속에 있어요. 알겠죠? 핵 속에 있습니다. 이때 이 DNA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로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게끔 어떤 정보를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DNA 자체가 직접 이동을 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DNA는 핵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복제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복제합니다. 그러니까 DNA 가닥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을 할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RNA라고 하는 녀석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 RNA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핵산의 일종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유전암호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DNA가 mRNA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전달해 주는 과정을 우리가 전사라고 표현을 하죠. 전사. 오케이? 쉽게 말하면 복사하는 과정이에요. DNA가 이렇게 이중 나선 가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풀어집니다. 이렇게 풀어져요. 그러면은 이때 저 RNA 중에서 mRNA라고 하는 녀석이 요 사이에 이렇게 쏙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들과 RNA가 가지고 있는 염기들이 상보적 결합을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바로 요 RNA가 바로 DNA의 정보를 복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과정을 뭐라 부른다? 전사라고 표현한다는 것.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 RNA가 바깥쪽에 있는 세포질로 이동을 하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전달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제 리보솜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리보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세포 소기관을 배우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저런 게 있나 보다 이러면서 이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 장소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단백질 합성 장소. 그랬을 때 요 mRNA가 리보솜으로 와서 자신이 전달해주는 유전 암호를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번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미노산들을 배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단백질이 합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mR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번역, 뭐 말 그대로 영어로 트랜슬레이션이에요. 오케이? 번역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과정이 일련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때 DNA에서 mRNA로 전사되는 과정에서는 핵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이때 리보솜에서 이 각각의 유전 암호들을 번역을 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은 세포질 내에서 일어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거기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하나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유전 암호들이 항상 염기들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들의 쌍과 그 다음에 RNA가 가지고 있는 쌍에 대한 내용의 이름들이, 용어들이 나왔었거든요. 자, 이런 거였죠.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DNA가 있습니다. DNA가 이렇게 있는데 이 DNA는 원래 이중 나선 구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가닥만을 봤을 때 각각 이 DNA에는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어떤 염기들이 있는 위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염기들이 뭘 해볼까요? 두 가닥을 해볼까? 두 가닥. 염기 DNA가 1번이랑 2번 가닥이 있어요. 오케이? 그랬을 때 만일 여기에 A, U, A, T, G, C, G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오케이? 반대쪽 염기에는 상보적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A가 와 있으면 뭐가 와야 돼요? 티민. 오케이? 그리고 A가 와 있으면은 T가 와 있으면은 A, G가 와 있으면은 C, C가 와 있으면 G, C가 와 있으면은 G, G가 와 있으면 C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근데 이때 이 DNA의 두 가닥 중에 1번 가닥을 전사할 수도 있고 2번 가닥을 전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만일 2번 가닥을 전사를 했다고 칩시다. 오케이? 이때 이렇게 한 두 개의 가닥 중에서 내가 이제 mRNA가 전사하게 되는 그런 가닥을 이제 주연 가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때 주연 가닥이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때 2번 가닥을 주연 가닥으로 전사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mRNA가 만들어질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자, 각각 상보적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주보는 위치에 염기들이 쭉 배열이 될 것이고요. 자, 한번 어떤 염기들이 오는지 한번 배열해 봅시다. T가 와 있으니까 뭐가 와야 돼요? A가 와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와 있으면 원래 T가 와야 되는데 RNA는 T의 염기가 없죠. 티민이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나요? 유라실이 있죠. 그치? 그래서 U.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C가 와 있으면은 G. 오케이? 그리고 G가 와 있으면 C, 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염기들이 쭉 배열되겠죠. 됐나요? 그런데 이때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 3개씩 묶어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트리플렛 코드라고 부른다. 그래서 트리플렛 코드는 4에 3승만큼 있기 때문에 총 몇 개가 있다? 64가지가 있다. 설명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mRNA도 염기 3개씩 묶어서 우리가 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 부른다? 코돈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트리플렛 코드에 대응되는 코돈도 몇 종류가 있어야 돼요? 64종류가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재 페이지 51쪽을 보면은요, 코돈 암호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죠? 이때 어떤 코돈들이냐에 따라서 각각 어떤 아미노산들을 지정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코돈 64종류가 20종류의 아미노산들을 지정을 해야 되죠.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코돈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근데 이 코돈에서 우리가
어떤 코돈이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신에 이거는 알아두라 그랬어요. 이런 코돈 중에서는 자 이제부터 단백질을 합성해 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런 코돈이 있어요. 그치? 그 코돈을 우리가 게시코돈이라고 하고요. 게시코돈. 이 게시코돈이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A, U, G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죠? A, U, G. 그 표에서 보시면 첫 번째 염기에 A, 그 다음에 두 번째 염기에 U,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염기에 G를 찾아보면은 요 A, U, G라고 하는 코돈이 나올 때 이 A, U, G를 우리가 게시코돈이라고 부른다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죠? 그지? 그러니까 그냥 코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얘네들이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서 단백질 합성하는 게 아니라 여기 게시코돈이 있어야지만이 결과적으로는 이제부터 아미노산 합성하자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 AUG 나와 있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이제 아미노산 하나를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오는 건데 이때 이제 갖고 오는 아미노산이 이제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이런 아미노산 하나 지정을 하거든요. 항상 게시코돈부터 시작을 하니까 항상 이제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부터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코돈들이 아미노산들을 가져오겠죠.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이 사이에서 이제 아미노산 사이에 이제 결합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덩치를 키워나가는 과정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는 이제부터 아미노산의 합성을 중지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종결 코돈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그 세 가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세 가지가 뭐가 있나요? U, A, A, U, G, A, U, A, G 이렇게 세 가지. 오케이? 이 세 가지가 자 이제부터 더 이상 아미노산 합성하지 마 하면서 명령을 내리는 그런 코돈이죠. 그래서 이 코돈들이 딱 등장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아미노산을 합성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미노산이 합성이 아니라 단백질 합성을 하지 않는 거죠. 그지? 근데 여기에서 요 AUG라고 하는 게시코돈은 항상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이런 아미노산들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 종결 코돈은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코돈 64가지 중에서 3가지 빼고 61가지가 20종류의 아미노산들을 지정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뤄봤었던 내용들의 간단한 정리들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유전자와 염색체라고 하는 부분부터 다시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전자와 염색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한번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었던 세포 분열 있죠? 그 세포 분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마 예전에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 대한 내용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체세포 분열보다는 이제 감수 분열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서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체세포 분열을 알아야지 감수 분열을 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제부터 체세포 분열에 대한 내용부터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앞에 보세요. 자, 우리 몸에 각각의 부분들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 그런 세포들을 우리가 이제 체세포라고 하는데 이런 체세포들이 분열을 일으킵니다. 나눠져요. 나눠질 거예요. 그러면 체세포 분열은 왜 일어나는 것이냐? 자, 이 체세포 분열을 정리를 해보면은요, 체세포 분열은 1회 분열을 통해서 한 개의 모세포가 두 개의 딸세포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포는 처음 세포고요. 딸세포는 나중에 만들어진 세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한 개의 모세포가 두 개의 딸세포로 바뀌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얘네들은 세포의 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포의 수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몸에 생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장. 여기서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덩치를 키워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동물의 몸의 크기가 서로 다른 것은 세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세포의 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쥐와 코끼리의 몸집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코끼리의 세포가 크기 때문이 아니고
쥐보다 코끼리가 세포수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몸의 덩치가 큰 거거든요. 그것처럼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은 세포의 수가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생물의 몸체가 커지는 이런 생장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물론 몸의 세포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개체 수가 늘어나는 과정이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다세포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세포 수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의 덩치가 커지는 생장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이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는요, 세포 내에 있는 염색체의 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때 염색체의 수를 우리가 EN이라고 표시하거든요. 이때 EN이 그대로 이제 EN으로 유지가 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건데, DNA 량도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핵을 살펴보면요, 저 DNA가 있죠. 그죠? 이 DNA가 그냥 단순히 이런 식의 뭐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면서 뭐 이렇게 존재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DNA가 길다란 사슬을 만들면서 중간중간마다 단백질 덩어리를 휘감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중간중간마다 이제 단백질 덩어리들이 막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단백질 덩어리들을 요 DNA가 막 이렇게 꼬고 있거든요. 꽈주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각각 DNA와 저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저 히스톤 단백질이 서로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을 우리가 뉴클레오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우리 DNA를 이루는 기본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라 그랬었죠. 근데 그 뉴클레오타이드랑은 좀 달라요. 알았죠? DNA가 단백질 덩어리와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뉴클레오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클레오솜들이 많이 모여서 또다시 긴 사슬을 만들었을 때 그 사슬을 우리가 이제 염색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핵 속에는 뭐 DNA만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DNA가 히스톤 단백질이랑 묶여서 뉴클레오솜을 만들어내고, 이런 뉴클레오솜들이 모여서 바로 뭘 만든다? 염색사를 만든다. 근데 염색사 말 그대로 사자가 실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실 뭉탱이처럼 막 이렇게 염색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세포가 분열을 할 거예요. 세포가 분열을 할 때 결과적으로 세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뿐만이 아니라 핵 속에 있는 이런 유전 물질도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런 염색사가 막 이렇게 실 뭉탱이 마냥 이렇게 막 뭉쳐 있으니까 요거를 반으로 나누기가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세포가 분열할 때는 요 염색사들끼리 모여서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꼬이면서 얘네들이 어떤 일정한 형태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꼬이는 과정을 응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응축돼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염색체예요. 알겠나요? 염색체. 근데 그 염색체가 예전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봤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요거 염색체. 오케이? 이렇게 생긴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항상 세포 내에는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염색체 두 개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이 짝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염색체를 우리가 상동 염색체라고 표현을 해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무슨 염색체? 상동 염색체. 됐죠? 자, 근데 이제 염색체 하나만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 가운데 나중에 이 염색체를 끌어당기는 방추사라고 하는 실이 붙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동원체라고 표현을 하고요. 동원체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봤을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있는 각각들을 우리가 이제 염색 분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항상 염색체는요,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염색체가 짝을 이루고 있다 그랬어요. 그 염색체들 무슨 염색체? 상동 염색체.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의 염색체에는 동원체가 있고 동원체 양쪽으로 두 개의 뭐가 있다? 염색 분체가 있다. 됐습니까? 용어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서 사람의 염색체의 개수는 항상 46개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의 염색체를 표현할 때 사람의 염색체 46개를 2n 46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오케이? 그랬을 때 2n 46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지금 현재 이게 사람인 걸 몰라도 이 생명체 내에는 염색체가 46개가 있는데 앞에 2n이라고 적혀 있으면은 이 안에는 상동 염색체가 존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46개의 염색체를 가질 때 2n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동 염색체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때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염색체가 2개씩 존재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의 염색체 46개는 총 23쌍의 상동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23쌍의 상동 염색체가 존재한다. 오케이? 자, 그런데 용어 이제부터 조금 헷갈립니다. 자, 내용을 좀 잘 봐주세요. 우리가 세포 분열 단계를 살펴보면은 크게 5개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5개의 단계가 첫 번째가 간기, 그 다음이 전기, 그 다음이 중기, 그 다음이 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기거든요. 이렇게 이제 5개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는 전기 때부터예요. 전기 때부터. 그러니까 간기는 아직까지는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이때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세포 분열 준비기, 간기가. 그러면서 이제 전기부터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건데 제일 먼저 전기 때부터 일어나는 것은 일단 핵이 먼저 분열이 돼요. 세포 내에 핵이 먼저 이렇게 분열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갈 때 세포질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세포질의 분열.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포주기라고 표현하는 세포 분열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기부터 시작해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5개의 시기가 있는데 일단 간기는 세포 분열 준비기예요. 아직까지는 분열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전기 때부터 분열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때 전기 때 일어나는 분열은 일단 먼저 핵 분열부터 먼저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세포질이 분열이 되는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중요한 거는 바로 요 핵 분열입니다. 핵 분열을 좀 잘 봐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때 각각 시기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서 간기 같은 경우에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그랬죠. 그지? 그런데 이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DNA의 복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DNA의 복제. 자, 이 DNA의 복제가 일어난다. 그 말은 아까 선생님 뭐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가 이렇게 있다 그랬었죠. 그죠? 이중 나선 구조가 있는데 이때 이 이중 나선 구조의 일부가 풀려요. 일부가 풀리면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또 다른 DNA 가닥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알겠나요? 그러면서 요 부분이 나중에 또 따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또 이중 나선 구조를 나타내고요. 요 부분이 또 따로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또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를 만들어내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원래보다 계속해서 DNA가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저 DNA의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언제다? 간기 때다. 됐습니까? 간기 때. 이때 DNA 복제는 2배만큼 일어나요. 2배만큼. 알겠죠? 원래보다
2배의 DNA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아까 선생님이 이 핵 속에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엉켜서 뉴클레오솜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뉴클레오솜들이 모여서 뭘 만든다? 염색사를 만든다 그랬거든요. 그 염색사가 이 안에 이렇게 막 모여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아직까지 간기 때는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를 해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기대로 들어갈 겁니다. 전기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핵 분열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겠죠? 맞죠? 자, 이때 이제 전기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바로 염색체가 등장을 합니다. 염색체가 등장을 해요. 알겠죠? 이렇게 이제 염색체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염색체라고 하는 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염색체 내에서 이게 핵이에요, 핵. 핵 속에서 염색체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크기 모양 같은 게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랬을 때는 항상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염색체들이 짝을 이루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염색체가 등장을 할 때 얘네들은 상동 염색체가 나타나야 됩니다. 됐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기 때로 넘어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때 중기 때는 이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이 돼요. 전기 때 요 가장자리에서 이 각각의 염색체들을 잡아당길 수 있는 방추사라고 하는 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방추사가 연결이 되면서 염색체가 가운데 쭉 늘었을 때가 바로 이제 중기 때입니다. 그럼 중기 때 모양 보세요. 봐봐요. 중기 때 모양을 보면은 예를 들어 염색체들이 4개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나 염색체 늘어쓰고 또 늘어쓰고 또 다른 염색체 이렇게 늘어쓰고 이렇게 늘어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 양쪽에서 뻗어나온 방추사가 각각 염색체의 동원체에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양쪽으로 잡아당겨지는 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이게 이제 중기 때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 중기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전체 시기 중에서 가장 짧은 시기예요. 금방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때 염색체가 제일 잘 관찰이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떤 세포 분열 단계를 예를 들어 현미경 같은 것들로 관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간기 시기도 보일 거고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시기도 막 보일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눈에 100개의 세포가 딱 눈에 보였다고 했을 때 그 100개의 세포들 중에서 가장 많은 시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 각각의 세포 분열 시기 중에서 가장 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이 5개의 시기들 중에서 가장 긴 시기가 간기거든요. 간기가 최고예요. 간기가 제일 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0개의 세포 중에서 한 50개 정도는 간기 시기로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이제 두 번째로 긴 시기가 전기거든요. 전기. 그럼 전기가 그 다음으로 이제 많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중기가 가장 짧거든요. 그 말은 100개 중에서 중기를 나타내고 있는 세포는 기껏해야 뭐 2-3개 정도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100개의 세포 중에서 2-3개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기밖에 안 돼요. 중기는. 그런데 그 2-3개의 세포에서 우리는 염색체의 모습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가운데 배열되니까. 원래 염색체가 막 흩어져 있거든요. 여기저기. 그러다 보니까 염색체가 명확하게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기 때가 되면은요. 중기 때가 되면은 이때
염색체의 관찰이 용이할 수 있게 가운데 쫙 배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가장 짧은 시기지만 가장 눈에 관찰이 쉽다라는 거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갈 때는 얘네들 가운데가 도도도도도도도도도 뜯어질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말기 때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 세포질 분열이 두 개가 있어요. 동물 세포는 세포질 만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식물 세포는 세포판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을 해서 각각 하나의 세포를 두 개로 나눠줍니다. 근데 이 세포질 만입이라고 하는 현상은 뭐냐면요, 세포질이 이렇게 세포가 하나가 있어. 그러면은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끊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니? 양쪽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여기 부분이 또 끊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지는 것이고, 식물세포가 세포판을 형성하면서 세포가 나눠지는 과정은, 식물세포는 바깥쪽에 굉장히 두꺼운 세포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힘으로는 안 끊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가운데서 세포벽과 같은 구조인 세포벽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이렇게 이제 나눠버리는 거지.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지는 과정을 각각 동물 세포는 세포질 만입, 그리고 식물 세포는 세포판이 형성되면서 각각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는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랬거든요. 처음에 EN계였던 게 나중에도 EN계로 유지가 돼요. 근데 이것을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이제 염색체가 등장해야 되는 건 언제죠? 염색체가 등장해야 되는 것은 전기 때부터죠. 그러니까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세포가 분열할 때만 볼 수 있어요. 이때 세포가 분열할 때도 전기 때 이후부터나 이제 우리가 염색체를 볼 수 있거든요. 세포가 분열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염색체는 풀어져 가지고 염색 사의 형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간기 시기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걸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색체의 모양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조금 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 간기 때 DNA의 복제가 일어난다 그랬지? DNA 복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뭐 예를 들어 어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똑같은 유전 정보를 다시 하나 더 만든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죠? 자, 그런데 염색체가 원래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염색체가 원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염색 분체 마냥 생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DNA들이 이렇게 쫙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이게 이제 하나의 염색체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크기와 모양이 같은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여기에 DNA가 쫙 있겠지. 그러면 복제한다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빨간색 유전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자기 스스로를 복제를 할 때 요 옆에다가 얘랑 똑같은 유전 정보 하나를 더 만드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얘랑 똑같은 유전 정보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가 얘를 그대로 복제를 했으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유전 정보들이 들어있고, 요거 그대로 복제했으니까 여기 그대로 유전 정보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됐나요? 근데 이제 상동 염색체도 어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요렇게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를 복제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됐을 때 여기에 또 정보를 가지고 있고 여기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런데 얘 둘은 어떤 관계? 상동 염색체 관계예요. 크기와 모양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게 A 염색체고 요게 B 염색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A와 B는 둘 다 상동 염색체지만 유전 정보는 다릅니다.
크기와 모양은 똑같은데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는 달라요. 왜냐? 예를 들어 두 개의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이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준 거고 하나는 어머니가 준 거거든요.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염색체를 아버지가 줬다 이러면은 B는 어머니가 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주는 정보가 있을 거고 어머니가 주는 정보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일한 유전 정보를 줄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쌍꺼풀이 있는데 어머니는 쌍꺼풀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쌍꺼풀에 대한 유전 정보를 줘. 그리고 어머니가 쌍꺼풀이 없는 그런 유전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유전 정보가 다르죠. 그죠? 이해되니? 그런데 예를 들어 아버지가 곱슬머리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근데 어머니도 곱슬머리에 대한 정보를 줬다. 그럼 걔네들이 또 상동 염색체의 상에서 크기와 모양이 같은데 유전 정보까지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는 하나는 아버지가 준 거고 하나는 어머니가 준 거기 때문에 무조건 유전 정보가 같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근데 나중에 각각 세포가 분열되면서 후기, 중기에서 후기,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갈 때 이 염색 분체가 이렇게 염색체가 뜯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염색 분체로. 알았니?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염색 분체랑 여기에 있는 염색 분체는 스몰 a, 스몰 b라고 했을 때 유전 정보가 어떨까요? 유전 정보가?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왜? 하나의 염색체로부터 복제를 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유전 정보가 똑같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둘의 관계를 각각 C와 D라고 했을 때 요 C와 D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전 정보가 완전히 동일해야 돼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염색체는 전기 때부터 나타나요. 이때 이 전기 때 나타나는 염색체의 모양이 이런 나비 모양 같은 거란 말이야. 알았지? 근데 학생들이 나중에 염색 분체가 뜯어지고 나서 왜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지 잘 이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생명체가 EN4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EN4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면은 염색체의 총 개수가 몇 개? 4개. 그런데 EN이 붙었으니까 상동 염색체가 존재해야 되겠지.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가 짝을 짓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처음 염색체 모습을 요렇게 나비 모양 같은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요렇게 염색 분체 하나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이게 편해요. 이러면서 그냥 얘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좀 표현을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EN4라고 하는 염색체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 내에는 일단 요런 빨간색 염색체가 하나가 있어. 그리고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크기와 모양이 다른 상동 염색체 하나가 이렇게 또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이게 지금 현재 처음 모습인 거야. 처음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자기 스스로를 복제를 할 거 아니야? DNA량이 원래 2배가 되는 시기는 감기고 원래 염색체는 없는데 그냥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얘가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복제를 할 거야. 이렇게 붙일 거라고요. 알겠나요? 그러면은 요 유전 정보랑 완전히 동일한 유전 정보 하나를 더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빨간색 2개는 각각 요렇게. 오케이? 노란색도 각각 요렇게. 됐습니까? 그래도 염색체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EN4예요. 됐나요? 그런데 DNA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요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요 면적. 근데 나중에 복제가 되면 면적이 어떻게 돼? 2배로 늘어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DNA 값을 뭐 2라고 합시다. DNA 값을 2. 그러니까 원래는 못 세요. DNA가 뭐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하거든. 그래서 상대값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처음에 DNA가 2였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면적이 2배로 늘어나죠. 그죠? 그러면은 DNA 상대값이 얼마로 바뀌는 거죠? 4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염색체 따로 보고 DNA 따로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DNA 복제 일어나는 시기 언제? 간기 때예요. 간기 때. 알았어? 간기 때인데 원래 간기 때는 염색체가 안 나타나. 하지만 그냥 설명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중기 때로 갈 거예요. 중기 때로 가면은 얘네들이 가운데 쫙 배열이 되겠죠. 어떻게? 하나, 둘 이렇게 배열되고요. 하나, 둘 이렇게 배열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방추사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돼요. 오케이? 그래도 염색체 개수 아직 몇 개? 2N4지. 맞지? 그리고 DNA 얼마? 아직도 4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서 후기때로 넘어가면 양쪽으로 뜯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양쪽으로 뜯어지는데 그때 염색 분체끼리 뜯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빨간 거 2개, 그 다음에 노란 거 2개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빨간 거 2개, 그 다음에 노란 거 2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끌려가요. 됐나요? 근데 아직까지 세포는 안 나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핵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아직도 상동 염색체는 존재하는 거죠. 얘네 둘이 염색체, 얘네 둘이 염색체, 얘네 둘 관계가 상동 염색체. 그러니까 2N 아직까지 4라고 유지가 됩니다. DNA 상대값도 얼마죠? 4가 되겠죠. 됐나요? 그런데 나중에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이 나눠지는 거예요. 세포질이 완전히. 그래서 2개의 세포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2개의 세포로. 근데 2개의 세포로 나눠져도 이쪽으로는 빨간 거 2개, 그 다음에 노란 거 2개 이렇게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빨간 거 2개, 노란 거 2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랑 비교를 해보자고. 그러면은 둘 다 각각 염색체 개수는 몇 개? 2N4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DNA 상대값은 얼마로 줄어들었죠? DNA 상대값은? 아까 요거 하나하나씩 있을 때가 요거 하나씩 있을 때가 2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2배로 늘어나니까 4라고 했잖아. 계속 4 유지가 됐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죠? 그러니까 DNA 값 얼마? DNA 2. 마찬가지로 얘도 DNA가 2죠. 그 말은 지금 이 단계를 쭉 거치게 되면은 세포의 수는 하나에서 2개로 늘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염색체 수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염색체 수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지. DNA 상대값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죠. 이렇게 염색체의 수와 DNA 상대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그냥 세포의 수만 늘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체세포 분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체세포 분열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잠깐 칠판 정리하고 이제 감수 분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앞서 체세포 분열에 대한 내용 정리했었죠?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감수 분열 부분이에요. 자, 이 감수 분열은 이제 어떤 내용인지 미리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앞서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세포 수를 늘려서 결과적으로 생장을 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감수 분열은 어떤 것이냐? 일단 감수 분열은 2회 연속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모세포가 최종적으로 4개의 딸세포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앞서 체세포 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랬는데 감수 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2N에서 N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절반만큼 줄어드는 거죠. 반감돼요, 반감. 염색체 수가 반감되고요. 마찬가지로 DNA 상대값도
DNA 상대값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반감돼요. 그러면서 이런 감수 분열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 감수 분열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생식세포를 형성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랬을 때 이 생식세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정자랄지 또는 난자 같은 것들을 형성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생식이 일어나게끔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감수 분열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1회 분열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감수 분열을 2회 연속 분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서 봤었던 세포 주기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세포 전체 주기 중에서는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있고요. 맞죠?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세포가 두 개로 쪼개지거든요. 그런데 이때 체세포 분열은 그냥 1회 분열, 그 다음에 감수 분열은 2회 연속 분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체세포 분열이든 감수 분열이든 일단 간기부터 시작해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까지 가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체세포 분열은 말기까지 가서 세포가 두 개로 쪼개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간기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를 다시 한번 좀 거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감수 분열은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거치게 되면은 바로 말기에서 전기로 넘어가요. 전기로. 그러면서 다시 중기, 후기, 말기까지를 거치면서 분열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감수 감수 분열은 일단 간기에서부터 전기, 중기, 후기까지를 감수 제1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후에 말기에서 다시 전기로 돌아와서 전기 때부터 말기까지 감수 제2분열을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감수 제1분열 때 염색체가 2n에서 n으로 줄어요. 오케이? 그리고 감수 제2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n에서 n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부터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간기 때부터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원래 간기 때는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죠. 원래 염색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그냥 간기 때 예를 들어서 요런 염색체가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자, EN4예요. EN4.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빨간 거 두 개, 빨간 거 두 개, 크기가 모양이 똑같은 상동 염색체여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노란색 두 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자, 이때 복제가 돼서 두 배로 늘어납니다. 두 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거 두 개, 그 다음에 노란 거 두 개 이렇게 됐었지. 그래도 아직까지 염색체 수는 계속해서 어떻게 2N4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기로 넘어갈 거예요. 중기로 넘어갈 때 예를 들어서 체세포 분열이라면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저런 염색체들이 따로따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중기 때 가운데 배열될 때 빨간 거가 요렇게, 그 다음에 노란 게 요렇게 이렇게 배열이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방추사가 요렇게 연결된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는 감수 분열은 약간 좀 특이합니다. 이때 요게 지금 현재 감수 제1분열 전기 때거든요. 근데 이 전기 때 약간 좀 특이한 염색체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빨간색과 노란색의 상동 염색체들이 존재하죠. 이랬을 때 상동 염색체들끼리 결합하는 형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전기라면은, 이게 전기라면은요, 아직 전기야. 아직까지 중기로 안 갔어. 이건 중기고요. 이거는 체세포 분열대 중기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아직까지 감수 제1분열 상태를 계속해서 전기때를 진행하고 있을 때 저 각각 따로 놀던 상동 염색체들이 이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을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동 염색체들끼리 또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이가 염색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감수 제1분열, 전기에서 중기 때까지만 볼 수 있는 염색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염색체가 형성됐다 이러면은 무조건 이제 감수 분열이에요. 됐나요? 그러면서 이제 중기로 넘어가면은 얘네들이 중기로 넘어가면은요 가운데 배열돼야 되죠. 똑같아요. 항상 하는 일은 똑같은데 다만 체세포 분열과 다른 것은 이가 염색체를 형성했다는 것뿐 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얘네들이 가운데 배열될 때 앞서 체세포 분열은 따로따로 배열됐지만 얘네들은 함께 배열돼요. 함께 요렇게. 그런 다음에 방추사가 요렇게 연결됩니다. 됐나요? 그래도 계속해서 2N4로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후에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갈 때 이 가운데 부분이 나눠지면서 세포가 두 개로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두 개로 쪼개지고 나면은 이때 각각 하나하나의 세포에는 빨간색이 요렇게, 노란색이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감수 제1분열까지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계속해서 염색체 수가 2N4로 유지가 되던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보세요. 상동 염색체 있어요, 없어요? 이 세포랑 이 세포 상동 염색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서 염색체 수 몇 개로 줄었지? 2개로 줄었지. 그래서 각각 상동 염색체가 없기 때문에 위와 아래에 있는 세포는 둘 다 N은 2다, N은 2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런 다음에 이 각각의 세포들이 간기 시기를 거치는 게 아니라 바로 전기로 바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네들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거란 이야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제 중기 때 방추사가 연결되고 나면은 또 다시 끊어지겠죠. 가운데 부분이 드드드드드 또 쪼개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시 두 개로 나눠지게 되면은 이때는 각각 세포마다 빨간색 염색 분체 하나, 그 다음에 노란색 염색 분체 하나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됐나요? 그래도 염색체 수는 일단 2개. 상동 염색체 있어 없어? 없지. 그렇기 때문에 둘 다 N은 2, N은 2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얘도 역시 2개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개의 모세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4개의 딸세포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림에서? 없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감수 제1분열에서 염색체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요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면서 감수 제1분열 중기 때 가운데 배열되고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갈 때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요 시기 때 바로 감수 제1분열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갈 때 바로 요 염색체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일단 나눠지고 어쩌고 해도 하나의 세포 내에 존재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완전히 뜯어져서 세포질이 완전 나눠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상동 염색체가 완전히 분리가 돼 버렸기 때문에 염색체 수는 각각 N2가 돼 버리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후에 감수 제2분열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냥 단순히 체세포 분열과 동일하게 각각 이 염색 분체들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어요. 대신에 결과적으로는 앞선 상황보다는 이제 DNA 값이 또 줄어들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다시 또 DNA 값을 한번 좀 표현을 해볼까요? DNA 상대값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상대적인 숫자입니다. 내가 뭘로 시작하든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규칙만 따져가면 되거든요. 보통 DNA 상대값을 2로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세포가 염색체가 4개였고 DNA 상대값을 2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상태가 지금 현재 2예요. 근데 얘가 자기 스스로를 복제하니까 면적이 2배로 늘어났죠. DNA 값 얼마로 바뀌어요? DNA 값 얼마로 바뀌어? 4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DNA가 2에서 4로 바뀌는 시기가 전기 때 복제가 되기 때문이야. 알겠어? 그래서 4가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현재 DNA 값은 얼마죠? DNA 값은 얼마죠? 4죠. 이해되나요? 아직까지 하나의 세포 내에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완전히 나눠지고 나면은
지금 현재 면적이,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 버렸으니까 DNA들도 절반으로 나눠져 버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DNA 값이 얼마가 되지? DNA 값이 2가 되지. 밑에 있는 것도 DNA가 얼마가 되죠? 2가 되죠. 됐나요? 그런데 감수 제2분열을 거치고 나면은요, 다시 또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위와 아래에 있는 녀석은 각각 DNA 상대값이 얼마? 1로 줄어듭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보자 이거지. 자, 선생님이 지금 그려준 그림 이해되시나요? 이해됩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요, 페이지 52쪽에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프 두 개는 각각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서의 DNA 상대값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과거에 중학교 때도 염색체에 관련된 내용은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DNA 상대값은 이제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보세요. DNA 상대값을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표현해 볼게요. 알겠죠? 이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체세포 분열이든 감수 분열이든 세포 주기는 간기부터 시작해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거치게 됩니다. 맞죠? 이게 지금 체세포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이고 여기가 이제 DNA 상대값, 그리고 여기까지가 간기, 여기까지가 간기, 그 다음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까지라고 합시다. 오케이? 간기의 시기가 가장 길기 때문에 간기 시기는 이렇게 크게 그려줘요. 이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 높아져가지고 생명과학 1을 배우면은 그때 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요 전체가 간기예요. 알겠죠? 전체가 간기인데 처음 DNA 상대값을 2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간기 때 요 지금 이 중간 부분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DNA가 2배로 늘어나요. 4로.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간기까지 쭉 갑니다. 여기까지가 간기예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쭉 거칠 건데 이때는 DNA가 계속해서 염색체가 하나의 세포 내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4로 유지가 될 거예요. 4로 유지가 될 거야. 그런데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시기 때 드디어 세포질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DNA도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DNA가 절반으로.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됐지? 그랬을 때 이 시점이 바로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시점이야. 알겠지?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시점. 그래서 DNA가 4에서 2로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도 염색체에서 변하면 돼? 안 돼? 안 돼. 염색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2N에서 그대로 2N으로 유지가 되는데 처음에 DNA 상대값이 얼마였어요? 2였죠. 근데 나중에도 얼마로 끝나요? 2로 끝나죠. 그러니까 DNA 값도 DNA도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이번에는 감수 분열을 봅시다. 감수 분열. 자, 여기가 DNA고요. 자, DNA가 2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당연히 간기 시기가 있어요. 간기 시기가. 그런 다음에 감수 제1분열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까지가 있습니다. 전, 중, 후, 말. 그런데 얘네들은 연속 분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간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바로 얘네들은 간기 없이 전, 중, 후, 말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가볼게요. DNA가 처음에 2로 출발을 해요. 2로 출발하는데 이때 2배로 복제되는 건 똑같지? 4까지 복제가 될 거야. 이렇게 4까지 이렇게 복제가 될 거예요. 4까지. 됐어? 자, 여기까지가 지금 간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간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감수 제1분열 단계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염색체가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든 뭐 어쨌든 간에 하나에 있으니까, 그지? 계속해서 4로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감수 제1분열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갈 때, 그지? DNA 값이 절반으로 딱 줄어들겠죠. 됐나요? 아, 이때 감수 제1분열이 일어났구나. 그러면은 이때 DNA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 시기에 염색체가 2N에서 N으로 줄어들죠. 됐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일단 감수 제1분열이. 근데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다시 복제가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복제가 못 되는 거야. 간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2로 유지가 되면서 가는 거죠. 가다가
다시 감수 제2분열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갈 때 다시 어떻게 돼요? 염색체가 또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오케이? DNA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얼마로 끝나요? 1로 끝나는 거예요. 됐죠?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감수 제2분열이 일어난 시기야. 하지만 그래도 염색체 수는 N에서 그대로 N으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이 그래프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근데 왜 감수 분열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정자와 난자 같은 이런 생식세포를 형성해서 자손을 얻어낼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자손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수와 그 다음에 DNA 상대값이 부모와 완전히 동일할 수 있게끔 바로 이런 현상을 벌이는 겁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정자를 만들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수가 2N 46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DNA 상대값을 2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죠. 어머니도 염색체 수는 2N 46이에요. 그리고 DNA 상대값도 2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감수 분열을 통해서 정자를 하나 만들거든요. 그럼 정자는 감수 분열을 거치게 되면은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죠. 얼마? N으로 줄어들어요. N 23개. 됐지? 그리고 DNA 상대값도 얼마로 줄어들어? 1로 줄어들지, 절반으로. 자, 어머니가 역시 마찬가지로 난자를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때 역시 염색체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죠. 23. DNA 상대값도 절반으로 줄어들죠. 1. 됐니? 자, 그런데 다시 이렇게 결합을 할 거야. 정자와 난자가 만날 거라고. 그래서 하나의 수정란이 됩니다. 그러면은 수정란은 다시 염색체 수가 N과 N이 더해져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2N 46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DNA도 1과 1이 더해지니까 얼마로 바뀌어요? 2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한 명의 아이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자녀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지? 그럼 자녀의 염색체 수는 그대로 2N 46개. DNA 상대값도 얼마? 1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염색체의 개수와 DNA 상대값, 그리고 자녀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와 DNA 상대값 동일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후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항상 DNA 상대값과 염색체의 수와 DNA 상대값이 항상 일정하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감수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아까 선생님이 그려줬던 그림 가지고 이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자, 이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는 융합과학에서는 좀 간단하게 좀 다루고요. 대신에 나중에 2학년 올라가서 생명과학 하게 되면은 그때 유전 부분을 아마 조금 자세하게 좀 배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좀 간단하게 개념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유전에 관련된 법칙을 만든 사람 바로 멘델입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당시에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유전이 일어나는가 그걸 이제 좀 살펴보고 싶었어요, 멘델이. 근데 결과적으로 알고 싶었던 것은 사람의 유전이었겠죠. 근데 사람의 유전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멘델은 완두콩으로 실험을 합니다. 완두콩으로. 그런데 이렇게 멘델의 유전 재료로 완두를 사용했던 이유는 완두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특성 때문이었어요. 이때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유전 용어 같은 것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자, 이제부터 형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거예요. 형질. 근데 이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특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형질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어?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 눈 색깔이랄지 쌍꺼풀이 있고 없고, 아니면 머리가 곱슬이냐 직모냐, 아니면 귀가 붙어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혀를 말 수 있느냐 못 마느냐, 키가 크냐 작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형질들이에요. 오케이?
완두도 예를 들어 형질을 가지고 있어요. 완두콩의 색깔이 녹색이냐 황색이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완두콩의 모양이 동그랗게 생겼느냐 아니면 주름지게 생겼느냐, 아니면은 완두콩의 키가 크냐 작냐, 뭐 이런 식으로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형질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런 형질에는 또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성형질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열성형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성형질, 열성형질. 그랬을 때 우리는 저런 형질들을 발현시켜주는 것, 그러니까 나타내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유전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유전자가 쉽게 이야기해서 저런 우성형질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도 있고 열성형질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어떤 형질들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유전자가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우성의 형질들은요, 예를 들어 유전자가 우성형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열성형질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때 우성의 형질이 나타나려면은 우성과 우성이 일단 만나면 돼요. 열성도 마찬가지겠죠. 열성과 열성이 만나면은 무조건 열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성과 열성이 하나씩 만나면은 뭐가 나타나느냐? 이때 우성과 열성이 하나씩 만나면은 무조건 우성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가끔 그럼 우성은 좋은 거고 열성은 나쁜 거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들을 만들어낼 때 우성의 유전자가 있고 열성의 유전자가 있는데, 만일 둘이 우성과 열성이 하나씩 만나면은 무조건 우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 머리카락이 곱슬인 사람이 있고 직모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곱슬머리 유전자는 우성이에요. 그리고 직모 유전자는 열성입니다. 그래서 곱슬머리인 사람들은 곱슬머리 유전자 두 개가 만나도 되고, 아니면은 곱슬머리랑 직모 유전자가 서로 만나도 곱슬머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직모 유전자는, 직모인 사람들은 직모와 직모 유전자끼리만 만나야지 직모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머리카락이 곱슬이라고 좋은 거고 직모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성과 열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좋고 나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혀 있죠, 혀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동그랗게 말 수 있는 유전자가 우성이에요. 그리고 동그랗게 못 마는 사람들이 열성입니다. 근데 혀를 못 만다고 세상 사는데 지장이 있나요?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그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성과 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유전자가 나타내는 특징에서 만일 서로 다른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무조건 발현되는 것, 나타나는 게 우성이고 나타나지 않고 숨어있는 게 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 유전에 관련된 내용을 표현을 할 때 두 가지의 방법으로 표현하거든요. 유전자형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거나 또는 표현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전자형, 표현형. 이랬을 때 유전자형은 우리가 이제 유전자를 예를 들어서 알파벳 기호로 표현하는 거죠. 오케이? 알파벳 기호로. 이때 항상 유전자가 두 개씩 만나야지 어떤 형질들이 발현되거든요. 그랬을 때 두 개의 유전자를 알파벳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성 유전자는 대문자로, 그리고 열성 유전자는 소문자로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경우에. 알았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유전자형은 뭐 라지 A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스몰 a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라지 A, 스몰 a 뭐 이렇게 쓰든가, 이런 식으로 알파벳 기호로 표현한 것을 유전자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표현형은요, 말 그대로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두를 이야기하면은 뭐 녹색이다 또는 황색이다, 아니면은 둥글다 또는 뭐 주름지다, 뭐 이런 것들이 표현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지금 현재 우리가 유전자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동형접합이라고 하는 것과 이형접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전에는 뭐 호모, 헤테로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됐는데,
그런 표현 말고 요 동형 접합, 이형 접합이라는 표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유전자들이 서로 간에 두 개씩 합쳐질 때 같은 것끼리, 같은 것, 여기서 같은 거라는 것은 대문자는 대문자끼리, 소문자는 소문자끼리 만났을 때를 동형 접합, 그리고 이형 접합은 대문자와 소문자가 하나씩 있을 때, 그럴 때가 이형 접합입니다. 이때 동형 접합은 예를 들어서 라지 A, 라지 A, 그죠? 또는 스몰 a, 스몰 a 뭐 이런 형태고요. 이형 접합은 라지 A, 스몰 a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동형 접합된 녀석들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표현하고요. 오케이? 반대로 라지 A, 스몰 a처럼 이형 접합되어 있는 것을 잡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잡종이라 그래서 또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알겠죠? 절대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열성이 나쁜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는 이형 접합의 잡종이 나쁜 게 아니에요. 표현이 나쁜 표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욕할 때도 뭐 잡종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알겠죠? 욕이 아니에요. 잡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형 접합되어 있는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요 라지 A가 우성 형질이고 스몰 a가 열성 형질이라면요, 이때 순종 중에서 라지 A, 라지 A만 있는 녀석이 예를 들어 우성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열성 순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의 몇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알겠죠? 용어들. 자, 이런 상태로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을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잠깐 좀 보시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멘델의 유전 법칙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앞서 용어 정리된 거 잘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 법칙은 우열의 법칙입니다. 자, 뭔지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한다 그랬죠? 완두콩은 형질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특히나 다른 이런 개체군들, 특히나 이제 사람에 비해서는요, 우성 형질과 열성 형질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완두콩의 우성 형질들과 열성 형질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 색깔로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우성 형질은 녹색이 우성 형질입니다. 그리고 황색, 그러니까 노란색이 열성 형질이에요. 우리 왜 생각하다 보면은 미안. 황색이 우성 형질이고 녹색이 열성 형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그 완두콩 색깔 보면 녹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녹색이 대부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고, 황색이 우성이고 녹색이 열성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완두콩의 모양이 동그랗게 생긴 게 우성이고 주름진 게 열성이에요. 알겠죠? 이런 대표적으로 우성과 열성 형질들이 있거든요. 자, 이랬을 때 우열의 법칙은 앞서 봤었던 우성 순종과 열성 순종을 교배를 해보는 거예요.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황색 순종 완두랑 그 다음에 녹색 순종 완두를 교배를 해본다고 칩시다. 황색과 녹색. 오케이? 근데 얘네 둘 다 순종이기 때문에 유전자형으로 표현하면은 대문자와 소문자끼리만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이제 황색을 옐로우니까 라지 Y로 써볼게요. 그럼 황색은 라지 Y, 그 다음에 라지 Y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됐나요? 녹색은요, 뭐 그린이니까 G라고 적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우성 형질이 라지 Y니까 얘는 소문자로 스몰 y, 스몰 y 이렇게 이제 적어줄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각각 황색과 녹색의 순종 완두, 부모 대 이제 순종 완두를 각각 교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얘네들이 페어런츠니까 P라고 이렇게 적기도 해요. 근데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손 1대를 얻어낼 겁니다. 자손 1대를 얻어낼 건데, 이때 결과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에게 유전자를 반반씩 물려주는 것처럼 완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반반씩 물려주거든요. 그러니까 황색 순종 완두는 무조건 뭐밖에 못 줘요? 라지 Y밖에 못 주겠죠. 그 다음에 녹색 완두는 뭐밖에 못 줍니까? 스몰 Y밖에 못 줄 거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얻어지는 첫 번째 자손 1대는 유전자형이 라지 Y 하나에, 그죠?
스몰 y 하나를 이렇게 가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 자손 1대 F1이거든요. 자손 1대는 지금 현재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형접합 잡종이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때 얘네들의 유전자형은 라지 y, 스몰 y라고 적지만 표현형으로 표현했을 때 색깔이 황색이냐 녹색이냐 이거죠. 오케이? 당연히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황색이 우성이고 녹색이 열성이라면은 이렇게 얻어진 자손 1대 이 완두가 몇백 개, 몇천 개를 얻어내든지 간에 무조건 색깔은 무슨 색이 돼야 된다? 황색이 돼야 돼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우열의 법칙은 우성과 열성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우성의 형질만이 나타난다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이 우열의 법칙입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열성은 숨어 있는 거야. 열성은 숨어 있는 거. 우성의 형질만 나타나고 열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숨어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분리의 법칙입니다. 이 분리의 법칙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얻어진 자손 1대가 있어요. 자손 1대가. 근데 얘가 여러 개가 나왔겠지. 그죠? 그러니까 완두가 몇 개든지 간에 완두의 유전자형은 다 동일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얻어진 자손 1대 완두 2개를 교배를 해볼 거예요. 그랬을 때 둘 다 유전자형은 라지 y, 스몰 y, 라지 y, 스몰 y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자손 1대끼리 교배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교배를 시켰을 때 어떤 완두들이 나올 수 있냐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 완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에 하나씩을 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얘도 하나씩 주겠죠. 근데 줄 수 있는 유전자가 얘는 라지 y 줄 수 있고 스몰 y 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얘도 라지 y 줄 수 있고 스몰 y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둘 중에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거잖니? 그렇다면은 이때 만들어지는 두 번째 자손, 그러니까 자손 2대에서 얘네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유전자형의 경우의 수는요, 요렇게 만나는 경우, 요렇게 만나는 경우, 요렇게 만나는 경우, 요렇게 만나는 경우 총 4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얻어진 자손 2대는 유전자형이 4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첫 번째 완두는 예를 들어 라지 Y, 라지 Y만 가지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완두는 요렇게 만나서 라지 Y, 스몰 y를 가지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세 번째 완두도 요렇게 만날 거거든요. 이때 대문자부터 먼저 적을게요. 라지 y, 스몰 y를 가지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형태는 요렇게 둘이 만났을 때, 그러니까 스몰 y, 스몰 y 이렇게 2가지를 가지는 경우죠. 이게 지금 현재 자손 2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유전자형은 지금 현재 라지 y만 가지고 있는 순종, 라지 y, 스몰 y의 잡종, 스몰 y의 순종, 이렇게 3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이걸 표현형으로 바꿔볼까요? 표현형으로. 얘 무슨 색이죠? 황색이죠. 얘 무슨 색이죠? 황색. 얘 무슨 색이죠? 황색. 얘는 녹색. 그죠? 그 말인즉슨 여기까지는 일단 모두 황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 혼자 무슨 색? 녹색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 분리의 법칙은 유전자들이 따로따로 혼자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얻어진 자손 2대에서 우성대 열성의 비가 3대 1이 나온다라는 게 바로 분리의 법칙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우열의 법칙에서는, 우열의 법칙에서는 순종 완두끼리 교배를 했을 때, 하나는 우성 순종, 하나는 열성 순종일 때, 이때 자손 1대는 무조건 모두 우성의 형질만 나타난다라는 게 우열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분리의 법칙은요, 저렇게 얻어진 이형접합, 잡종끼리 교배를 했을 때는 이때 우성 대 열성이 몇 대 몇으로 나온다? 3대 1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 따로따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 이거예요. 독립의 법칙. 이 독립의 법칙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완두든지 어떤 생명체든지 형질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그 형질들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 유전자들이 각각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형질들이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색깔을 관련된 유전자들은 오로지 색깔에만 관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모양과 관련되어 있는 녀석들은 무조건 모양만 관여를 한다라는 게 바로 이 독립의 법칙입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각각의 형질들을 결정한다는 거죠. 앞서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의 형태로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색깔만 봤던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모양과 색깔을 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부모대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부모대부터 시작을 할 건데, 부모대는 모두 다 순종과 열성 순종으로만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양과 색깔을 모두 다 한꺼번에 할 거거든요. 이때 모양은 둥글어요. 그리고 색깔은 황색입니다. 둥글고 황색인 완두랑, 오케이? 모양은 주름지고 색깔은 녹색이에요. 녹색인 완두랑. 얘네 둘이 교배를 할 거거든. 유전자형으로 적어보면은 둥글다, 라운드죠, 라운드. 그래서 둥근 형태를 라지 R이라고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라지 R, 얘는 색깔 Y니까 라지 Y, 스몰 라지 Y. 이렇게 만나겠지? 이렇게 돼 있겠지? 얘는요, 주름지다. 근데 이건 얘가 라지 R이니까 얘는 스몰 R이라고 적어줄 거예요. 스몰 R, 색깔, 스몰 Y.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자손 1대를 얻어냅니다. 근데 자손 1대는요, 이제 각각 두 개의 완두가 서로 간에 유전자를 줄 때, 요 완두는 모양에 관련된 유전자를 라지 R만 줄 거고, 색깔에 관련된 거는 라지 Y만 주겠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주는 거야. 마찬가지로 요 녀석은 모양은 스몰 R을 줄 수밖에 없고, 색깔은 스몰 Y를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줘서 자손 1대를 만들어낸다면은, 그때 자손 1대는 모양은 라지 R, 스몰 R을 가질 거고요. 색깔도 라지 Y, 스몰 Y를 가지겠죠. 이렇게 얻어지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표현형으로 바꿔보자. 표현형으로. 그러면 모양은, 그렇죠, 둥근형. 그리고 색깔은 황색이 나오는 거죠. 됐지? 우회의 법칙 적용되지? 이해가 돼요? 그 상태에서 똑같은 녀석들끼리 다시 교배를 시킬 거라고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됐지?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어떤 녀석들이 얻어질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줄 수 있는 유전자형은 뭐가 있냐 이거죠. 요 녀석 볼까요? 요 녀석은 라지 R하고 라지 Y를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는 라지 R하고 스몰 Y를 줄 수 있죠. 스몰 R하고 라지 Y도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스몰 R이랑 스몰 Y를 줄 수 있죠. 요 완두만 4가지 형태의 유전자를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얘도 라지 R, 라지 Y 줄 수 있고, 라지 R, 스몰 Y 줄 수 있고, 스몰 R, 라지 Y 줄 수 있고, 스몰 R, 스몰 Y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각각 4개씩의 유전자를 주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만났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4니까 몇 개? 16개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16종류가 여기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를 한번 적어보면 됩니다. 쭉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부터 적어보면은 뭐 라지 R, 라지 Y, 라지 Y.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지 R, 라지 Y, 스몰 Y. 그리고 세 번째 라지 R, 스몰 R, 라지 Y, 라지 Y. 네 번째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이렇게 이제 4개. 마찬가지로 4개 다, 이거 나머지 다 해보면 돼요. 해볼까? 하라고? 그래, 알았어. 적어보면 이거죠. 빨리 할게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하고 있으면 항상 학생들이 이렇게 그냥 멍하니 쳐다보더라고요. 저 인간이 뭘 하고 있나 이러면서. 다 했다. 16개. 박수 안 쳐? 16개. 됐어요? 그럼 유전자형이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16개가 나왔다고 해서 유전자의 종류가 16개는 아닙니다. 중복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중복되는 것들 빼고 하면은 유전자량이 몇 개다 뭐 이렇게 알 수는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얻어진 녀석들 중에서 표현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냐 이거죠. 근데 그래봤자 16가지 봤자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모양은 둥글고 황색인 것. 그러니까 우성 형질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우성과 열성은 하나씩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양은 둥근데 색깔은 녹색인 경우, 아니면은 모양이 주름진데 색깔은 황색인 경우.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열성끼리만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주름지고 녹색인 경우, 이런 녀석이거든요. 근데 봐요. 예를 들어서 둥글고 황색이 나오려면은 무조건 우성 유전자는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녀석은 라지 R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에는 라지 R이 붙은 스몰 R이 붙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어차피 둥근형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황색이 나타나려면 역시 라지 Y 하나만 가지면은 뒤에 뭐가 붙든지 간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이런 녀석들만 다 여기서 찾아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둥글고 녹색이려면은요, 모양은 라지 R 유전자 하나만 가지면 됩니다. 그러나서 라지 R을 갖든 스몰 R을 갖든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녹색은 무조건 스몰 Y 2개를 가져야 되겠죠. 열성이니까. 오케이? 주름지고 황색이려면은 무조건 모양은 스몰 R을 2개 가져야 되고요. 라지 Y 하나만 이렇게 가지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붙든 무조건 황색이 나올 겁니다. 주름지고 녹색이려면 무조건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Y가 돼야 되겠죠. 됐니? 그러면은 찾아보자 이제. 되겠죠? 둥글고 황색인 거 찾아볼게요. 요거 둥글고 황색, 둥글고 황색, 둥글고 황색, 둥글고 황색, 둥글고 황색 아니고 둥글고 황색 아니고 둥글고 황색, 둥글고 황색 아니고 둥글고 황색 아니고. 그러면은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9개 나오죠. 얘 9종류 나와. 9개 나와. 됐니? 그 다음에 둥글고 녹색. 그러면 이번에는 라지 R 하나에 Y를 무조건 2개 가져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 볼게요. 그러려면은 뭐 있어야 돼? 요거 있네요. 그죠? 요거 있어요. 그죠? 요거 있네요. 하나, 둘, 셋. 3가지. 오케이? 얘 3이에요. 그럼 나머지 주름지고 황색 찾아볼까요? 주름지고 황색. 주름지고 황색은 요거 3가지 있죠. 그러니까 얘도 3이구나. 그리고 주름지고 녹색은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구나. 9, 3, 3, 1 자도하면 16개 나오죠? 이래서 지금 현재 비율이 9대 3대 3대 1이 나오거든요. 됐어요? 자, 그런데 봐봐요. 이때 독립의 법칙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아까 분리의 법칙을 보면은 이렇게 우성과 열성을 섞여 있는 이런 잡종을 교배했을 때 나오는 형태의 자손 2대가 우성 대 열성이 몇 대 몇으로 나왔어야 돼요? 3대 1로 나왔어야 되죠. 근데 얘는 이렇게 딱 보면은 9대 3대 3대 1이니까 저거랑 뭐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모양이 둥근 것과 주름진 것만 따져보면은 둥근 것 12개. 그죠? 그 다음에 주름진 거 4개죠. 그럼 우성 대 열성이 3대 1 나오지. 색깔 볼까요? 황색인 것들 9 더하기 3 12개. 녹색인 거 3 더하기 1 4. 그러면 12대 4니까 역시 3대 1이 나온단 말이죠. 그 말이 즉슨 이렇게 두 종류 이상의 형질이 섞여 있어도 서로 간의 형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앞서 봤었던 분리의 법칙을 그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멘델의 유전 법칙이에요. 멘델의 유전 법칙 3가지. 우열의 법칙. 우성과 열성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우성 형질이 나타난다. 두 번째, 분리의 법칙. 이때 잡종끼리 교배됐을 때 나타나는 자손은 우성 대 열성이 3대 1로 나타난다. 근데 이 이유가 유전자가 다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알았죠? 마지막, 독립의 법칙.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형질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배돼서 9대 3대 3대 1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분리의 법칙인 우성 대 열성의 3대 1이 그대로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됐나요?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이 멘델의 유전 법칙입니다. 이 멘델의 유전 법칙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 개념 자체를 일단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이제 학년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 내용이 생명과학 1에 나오거든요. 생명과학 1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단원이 바로 이 단원이에요. 유전 파트.
이 유전 파트가 지금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한 내용까지만 살펴봤지만 사실 몇 가지 더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추가를 해야 되는 것과 함께 나중에 생명과학 1을 배우면은 가계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완두가 아니라 이제 사람 같은 가계도의 이제 조상들,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쫙 해가지고 어떤 형질들이 유전이 되고 있고 유전병들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막 그런 것들을 막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오죽했으면은 그 유전 파트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명과학 1을 포기하고 생명과학 2를 합니다. 원래 우리 과학에는 1 과목하고 2 과목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당연히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서 배우는 게 1 배우고 2를 배우니까 2가 어려운 게 맞아요. 원래 물리든 화학이든 생물이든 지구과학이든 다 1보다 2가 어려운 게 맞거든요. 내용 자체가. 그런데 생명과학 1은 유전 파트가 너무 어려우니까 학생들이 차라리 1 대신에 2가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유전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부터 겁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유전도 하다 보면은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게 딱 눈에 들어오면은 분명히 유전 파트가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물론 좀 시간은 걸려요. 항상 시간이 걸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학생들보다 유전을 잘하게 된다면 그때는 생명과학 1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멘델의 유전 법칙을 좀 살펴봤는데 선생님이 이 멘델의 유전 법칙 말고 추가적으로 멘델의 유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유전 법칙을 좀 2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멘델의 유전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적용은 되는데 약간 좀 특이한 녀석의 유전 이게 법칙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는 중간 유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중간 유전은 무열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형질들 중에서는요, 정말 뚜렷하게 우성형질이다, 열성형질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형질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우성과 열성이 명확하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분꽃이라는 꽃이 있거든요. 꽃. 그 꽃이 있는데 꽃 색깔이 빨간색 꽃하고 파란색 꽃이 있어요. 근데 빨간 분꽃하고 하얀 분꽃을 각각 순종끼리 교배를 합니다. 알았어요? 빨간 분꽃, 하얀 분꽃을 각각 순종끼리 교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얻어진 자손 1대 분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빨간색만 나타나든 아니면 하얀색만 나타나든 둘 중에 하나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빨간색만 나타난다면 빨간색이 우성이구나, 하얀색만 나타나면 하얀색이 우성이구나 이럴 수 있잖니? 그런데 이렇게 얻어진 자손 1대가 분홍색 꽃이 나옵니다. 빨간색과 흰색이 섞여버려요. 그 말은 빨간색과 하얀색이 서로 간의 우열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간 상태의 이런 자손을 만들어내는 것을 중간 유전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빨간 분꽃을 라지 R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하얀 분꽃을 라지 W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분홍색은 라지 R 하나에 라지 W 하나를 이렇게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도 아니고 하얀색도 아닌 중간 형태의 분홍색이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분홍색끼리 또 교배를 하잖아. 이렇게 분홍색들끼리 교배를 하면은요, 이렇게 얻어지는 녀석 역시 4종류 나와요. 4가지 나올 텐데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라지 R끼리 있는 거 있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라지 R, 라지 W, 라지 R, 라지 W의 마지막 W만 가진 녀석들. 그러면은 유전자형 하나, 둘, 셋. 색깔 얘 혼자 빨간색, 얘네 둘 분홍색, 얘네들 흰색 이렇게 나타나겠죠. 됐지? 그러니까 이거는 3대1이 안 나와. 1대 2대 1이 나와버리지. 됐어? 이게 중간 유전. 그리고 하나 더는 복대림 유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형질을 결정할 때 유전자가 2개씩 짝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아까 뭐 완두도 그랬고 지금 뭐 분꽃도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색깔 나타내는 유전자가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두도 황색이냐 녹색이냐 아니면은 모양도 둥그냐 주름지냐, 분꽃도 빨간색이냐 하얀색이냐 이렇게 유전자가 두 개씩밖에 없었잖아. 대신 그 유전자들이 두 개씩 짝을 지어서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색깔들이 결정되고 모양들이 결정되는 거죠. 근데 복대립 유전은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이상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전자는 세 개 이상인데 그 중에서 두 개씩 만나는 거야. 두 개씩. 대표적인 게 바로 혈액형이 있습니다. 사람의 혈액형이 네 종류가 있죠. A형, B형, AB형, O형. 네 개가 있는데 이때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종류가 세 개예요. 그 세 개가 A 유전자, B 유전자, O 유전자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유전자가 있거든요. 근데 저 세 개의 유전자들 중에서 두 개씩 만나서 혈액형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혈액형 유전자들 사이에서도 우열관계가 있는데 그 우열관계를 보면은 A형과 B형 유전자는 우열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중간 유전이에요. 그런데 A 유전자든 B 유전자든 O형 유전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성이에요. 무조건 우성. 그래서 사람이 A형이 나타난다는 것은 유전자를 두 개 가지겠죠? 이때 AA를 가지든 아니면은 AO를 가지면은 A형이 됩니다. B형의 경우에도요, 마찬가지로 BB를 가지든 BO를 가지든 이러면은 B형이 나와요. 근데 AB형이 나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A 하나랑 B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이 우열관계가 불분명하니까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닌 중간 형질이 나와버리는 거죠. 오케이? 마지막 O형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열성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O 두 개를 가져야지만 얘네들은 O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가계도 분석을 해볼 수 있어요. 너 아버지 어머니 혈액형 알아? 동생이 있거나 아니면 오빠 언니 있습니까? 동생이 있어요? 다 혈액형 알아요? 알아? 그러면은 아버지가 혈액형이 뭐야? B형. 어머니는 A형. 그리고 지가 AB형. 동생은? 동생 O형? 야, 이거 기가 막히네. 봐. 그러면은 지 너가 AB형이지. 그럼 너는 무조건 유전자형이 A, B란 이야기야. 동생은 O형이니까 무조건 O, O란 이야기지.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B형, AB형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유전자형 하나를 줄 거고 어머니가 유전자형 하나를 줄 건데 이때 아버지가 B를 주고 어머니가 A를 주면은 너의 AB형 나오는 거 아무 상관없지.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B형인데 B형이거나 또는 어머니가 A형인데 AA라면은 동생이 O형이 나올 수 있어요? 절대 없죠. 아버지가 O형 유전자를 하나 줬다는 이야기고 어머니가 O형 유전자를 하나 줬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B형이지만 이때 유전자형이 BO인 거고 어머니도 AO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인의 가족은 너무나 확실하게 이렇게 혈액형이 구별이 되네요. 됐죠? 근데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런 거죠.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 아버지랑 어머니는 둘 다 A형이십니다. 둘 다 A형이신데 선생님한테 이제 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이. 근데 내가 있고 동생이 있어. 근데 아버지랑 어머니는 둘 다 A형인데 선생님은 A형이에요. A형. 사람들이 선생님이 A형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A형. 동생은 O형입니다.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네요. 동생은 무조건 O를 가져야 되죠. 그럼 아버지든 어머니든 두 분 다 유전자형은 AO란 이야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나는 구별이 안 돼. 그죠? 왜냐면은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A를 줄 수도 있는 거고 한 분이 A를 주고 O형을 하나를 줘도 나는 A형이 나오거든. 그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확실하게 혈액형을 구별해 보려면 유전자 검사를 하든가 아니면 선생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의 혈액형 유전자를 보면 되죠. 혈액형을 살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O형을 가진 여자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O형이 나온다.
그러면은 내 유전자에도 O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근데 O형인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10명을 낳고 100명을 낳아도 계속해서 A형만 나와. 그러면 확률상 AA일 가능성이 높죠. 단 무조건 AA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왜? 100명을 낳고 1000명을 낳아도 그러다가 한 명 O형이 나올 수는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뿐이지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의 유전들도 있어요. 오케이? 자, 어찌됐건 지금 현재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전에 대한 새로운 첫 번째 발걸음을 띈 겁니다. 나중에는 아마 이 부분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머릿속에 기억을 좀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네 번째, 유전적 다양성과 진화인데요. 자, 이 부분 진짜 간단하게 선생님이 이야기해주는 설명을 좀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좀 마음 편안하게 들으셔도 돼요. 자, 어떤 생명체가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환경에 잘 적응을 하고 살아남아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플랑크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살기 좋은 환경이 딱 갖춰지면 갑자기 개체수가 확 늘어나 버리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환경이 안 좋아지면 갑자기 개체수가 확 줄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단세포 생물들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성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단세포 생물들은 자신이 몸에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적 정보가 그리 다양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자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대에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환경이 안 좋아지면 다 멸종을 해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정말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 버리게 되면은요, 걔네들 중에 살아남는 녀석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멸종을 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확 멸종을 해버리진 않잖아요. 다 죽진 않잖아. 예를 들어서 여름이었다가 겨울로 된다고 사람들이 막 갑자기 얼어 죽어가지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사람은 그 환경에 적응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것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조금씩 변화시켜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코를 보면 압니다. 코를. 왜 우리 코는 이제 크고 우뚝하고 이래야지 좀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이고 이렇잖아요. 근데 사실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코가 이렇게 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한다면은 점점 갈수록 후대 자손들은요, 코가 낮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낮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요즘 이상하게 코가 이렇게 오똑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요, 유럽이나 아니면 러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코가 이렇게 되게 크죠. 코가 되게 크고 오똑해요. 저기 우리 김태희가 밥 메고 산다는 우크라이나 뭐 그런데 여성들을 봐도 코가 이만하고 우뚝하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 보세요. 코 되게 조그매요. 코 되게 조그맣고 오똑하거든요. 되게 못생기게 보이는 거지. 그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보통 추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코가 큽니다. 코가 크고 오똑해요. 반대로 아프리카처럼 더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은 코가 작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면은요, 그 공기가 체내로 들어갈 때 바깥쪽에 그 공기의 온도가 체내의 온도랑 거의 비슷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워낙 날씨가 더우니까 공기 자체가 체온보다 비슷하거나 도리어 높거나 이래버리겠죠. 그러니까 공기를 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발달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러시아 같이 이렇게 추운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공기가 굉장히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를 딱 들이마시면은 그 공기가 폐까지 가는 동안에 코를 지나가면서 코에 있는 모세혈관 같은 것들이 공기의 온도를 데펴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코가 커지고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왜 러시아 사람들 보면 코가 빨갛잖아요. 그만큼 피가 많이 몰려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이게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가지고 코가 크고 작고는 공기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코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이라면 코가 작아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꾸 이게 코가 이렇게 오똑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코가 좀 이렇게 오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렇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서로 다른 환경에 있어도 죽지 않기 위해서, 멸종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같은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어떤 유전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진화를 해야지만이 멸종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즉 그 말이 즉슨 같은 생명체가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생활을 이어나가기에는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런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증가하면 좋은 거죠.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환경에서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개체군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해버리면 안 좋은 거지. 잘못하면 멸종할 수 있다는 거거든. 맞지? 자, 그랬을 때 유전자 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집단이 가지는 대립 유전자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유전자 풀이라고 하면은 산을 하나 생각을 하세요. 산에 토끼들이 막 살아. 토끼들이 막 사는데 그 토끼들 중에서 빨간색 토끼가 있고 파란색 토끼가 있고 하얀색 토끼가 있는 거예요. 그런 토끼들이 하나의 산에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상황을 지금 유전자 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런 빨간색 토끼나 파란색 토끼나 하얀색 토끼가 얼마만큼 사는지 그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우리가 이제 대립 유전자 빈도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냥 쉽게 빨간색 토끼랑 파란색 토끼 둘이가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산에 토끼들이 총 100마리가 살고 있는데 빨간색 토끼가 60마리, 파란색 토끼가 40마리가 살고 있으면은 비율이 뭐 6대4 이렇게 이제 나타나겠죠. 그 자체가 이제 유전자 풀이에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유전자 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개체군들의 수나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유전자 풀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 변화를 겪으면서 계속해서 살아남는 과정에서 진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랬을 때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변화 요인들은 나중에 이제 따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바로 뒤로 넘어가면 그 변화 요인들 나와 있죠. 차근차근, 그러니까 아주 자세히보다는 간단한 개념으로 이제 좀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돌연변이가 있어요. 돌연변이 하면은 딱 우리가 드는 생각 자체는 안 좋은 거죠. 돌연변이. 실제로 돌연변이는 그 환경에 적응하기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돌연변이 중에서 좀 특이하게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야. 봐봐. 사람이 적혈구를 가지고 있죠. 이 적혈구가 그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적혈구의 모양이 낫 모양. 그러니까 원래 적혈구가 이렇게 거의 동그란 형태, 이렇게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원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적혈구가 모양이 이렇게 낫 모양으로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적혈구를 우리가 낫 모양 적혈구, 겸형 적혈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게 이제 만들어지는 이유가 돌연변이 때문이거든요. 돌연변이에 의해서 사람 몸에서 이제 막 단백질 같은 거 조합하다가 돌연변이가 발생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적혈구가 아닌 저런 비정상적인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낫 모양 적혈구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저 낫 모양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에 비해서 산소를 잘 운반 못하니까 항상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돼버려요. 그게 바로 빈혈입니다. 그래서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빈혈에 걸리거든요. 안 좋은 거지. 맞지? 그런데 특이하게도 아프리카계 사람들은요, 낫 모양 적혈구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아시아 계통의 정상 적혈구랑 겸형 적혈구의 비율, 낫 모양 적혈구의 비율을 살펴보고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정상과 낫 모양 적혈구의 비율을 살펴보면은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월등하게 낫 모양 적혈구의 빈도가 높거든요. 아니 왜 안 좋은 걸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까? 그거를 연구를 해봤더니 아프리카에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말라리아가 치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의학시설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말라리아 모기가 이제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말라리아 모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방접종을 통해서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말라리아가 무섭다라는 걸 잘 못 느끼는데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질병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에는 아직 의료시설도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고 막 그 밀림 같은 데 이런데 말라리아 모기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라리아 모기에 물린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라리아 목에 물려서 그 말라리아에 걸려 죽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정상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죽어요. 그래서 겸용적 혈구인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말라리아 모기가 그 사람들을 물어도 말라리아 병원군을 옮겨도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라리아 안 걸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야. 그 사람들끼리 살아남아가지고 계속해서 결혼하고 자식들을 만들어다 보니까 점점 남모양 적혈구의 빈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상 적혈구가 있다가 남모양 적혈구인 사람들이 조금 나타났겠지? 그러다가 점점 정상은 줄어들고 남모양은 늘어나고 이런 식의 유전자 빈도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을 돌연변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두 번째, 자연 선택은 이겁니다. 기린을 예로 들었을 때 목이 긴 기린이 있어요. 목이 짧은 기린이 있습니다. 지금 기린들은 다 목이 길죠. 근데 그 목이 긴 기린들만 살아남은 이유를 자연 선택설로 설명하거든요. 처음에 목이 짧은 기린도 있고 목이 긴 기린도 있었다는 거죠. 얘네들이 나무 잎을 따먹고 있는데 이때 점점 따먹을 수 있는 나뭇잎의 위치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목이 긴 기린들은 상관이 없는데 목이 짧은 기린들은 먹이를 먹지 못하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생존 경쟁을 벌이는 거야. 자연이 만들어낸 환경 내에서 걔네들끼리 생존 경쟁을 벌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이 긴 기린들만 살아남습니다. 적자만 생존해요. 적은 숫자만. 그래서 그 적은 숫자만 생존한 녀석들이 다시 또 자식을 낳고 계속해서 기린들을 낳을 때 계속해서 목이 긴 기린들만 나와서 지금 현재 기린은 목이 길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자연선택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세 번째, 유전적 부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자기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유전자 빈도가 갑자기 확 변해버리는 경우예요. 아까 산에 빨간색 토끼랑 파란색 토끼가 이렇게 살고 있었다 그랬지? 근데 산에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파란색 토끼가 홀라당 다 타 죽어버렸습니다. 빨간색 토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유전자 풀의 빈도가 나타나죠. 이해되니? 처음엔 빨간색 파란색이 있었는데 나중에 빨간색밖에 안 남은 거잖아. 맞지? 그런 게 바로 유전적 부동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떤 자연 현상이나 아니면 인간의 인위적인 어떤 일 때문에 얘네들이 유전자 풀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을 유전적 부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주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산에 빨간색 토끼랑 파란색 토끼가 살고 있었는데 그 옆 산에 노란색 토끼가 살고 있었던 거지. 노란색 토끼가 거기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쪽 산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게 이주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쪽 산에는 앞서는 빨간색과 파란색 토끼만 살고 있었는데 노란색 토끼까지 생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 풀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이주. 마지막 격리는요, 서로 접근할 수 없는 환경 내에 떨어져 있어서 얘네들이 그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격리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갈라파고스 군도에 몇 세대가 있거든요. 핀치새. 근데 얘네들이 그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하는 게 되게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대한 섬 집단이에요. 섬 제도. 그러니까 섬들이 막 있는데 거기에 무슨 이유로 몇 새들이 나왔어요. 핀치새들이. 근데 핀치새들이 그 각각의 섬들에 살고 있는데 그 섬들끼리 왕래를 못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섬들의 환경들이 서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핀치새들이 그 섬에 적응하면서 사는 과정에서 먹이도 달라지고 얘네들이 집을 짓는 방식도 달라지고 나중에는 부리의 모양도 달라지고 이런 진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개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격리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유전자 풀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유전자 재조합에 따른 유전적 다양성의 증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부분은 특별히 융합과학 원에서 다룰 필요는 없고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내용들만 조금 더 보강을 해놓은 것 뿐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유전적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앞서 우리가 봤었던 멘델의 유전 법칙만으로는 그런 유전적 다양성을 설명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람의 유전자가
사람의 유전적 정보가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차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교차라고 하는 현상. 앞에 좀 볼래요? 아까 우리 염색체에 관련된 감수 분열 같은 것 내용을 보다 보면은요, 이때 감수 제1분열 전기 때 얘네들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는 과정이 있었었죠. 이때 예를 들어 보세요. 상동 염색체가 요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상동 염색체의 어떤 위치에는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요 위치에 라지 A라고 하는 정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상동 염색체의 맞은편에는 항상 똑같은 A 형질의 유전자가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같은 우성 형질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형질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얘가 라지 A가 있는데 여기에 스몰 A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하나의 염색체 위에 여기에 라지 B가 또 있다? 그럼 여기에도 B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스몰 B가 있었다고 칩시다. 알겠죠? 이렇게 둘이가 지금 상동 염색체예요. 근데 얘네들이 자기 스스로를 복제하게 되면은 모양이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때 여기에 라지 A가 있고 여기에 라지 B가 있으면은 여기에도 똑같이 라지 A를 복사하고 여기에도 라지 B를 복사하겠죠. 이해되나요? 원래 얘가 요거였는데 이걸 복사를 한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가 스몰 A가 있고 여기에 스몰 B가 있으면 여기에 스몰 A가 있고 여기에 스몰 B가 있겠죠. 그지? 그럼 이런 두 개의 상동 염색체가 둘이 합쳐지면 이가 염색체가 될 거고, 그지? 이가 염색체가 되고 나서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감수 제2분열에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은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이 얘네 둘에서 라지 A, 라지 B만 나오고, 그죠? 얘네 둘에서 스몰 A, 스몰 B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교차라고 하는 현상은 뭐냐면요, 얘네들이 이가 염색체를 형성할 때 서로 다리를 꽈버리는 거예요. 다리를 꼬아서 이가 염색체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봐. 여기에 라지 A가 있고 여기에 라지 B가 있어요. 여기에 라지 A가 있고 여기에 라지 B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에 스몰 A가 있고 여기에 스몰 A가 있고 여기에 스몰 B가 있고 여기에 스몰 B가 있는 거죠. 여기가 다리를 꽈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뜯어질 때 요렇게 뜯어지고 요렇게 뜯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라지 A, 라지 B 나오죠. 여기에서 라지 A, 스몰 B 나오죠. 여기에서 스몰 A, 라지 B 나오죠. 여기에서 스몰 A, 스몰 B 나오죠. 똑같은 녀석인데 원래 두 개밖에 안 나오던 게 다리를 꽈버리니까 안 나오던 녀석들이 나오지. 이런 것들을 교차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교차 현상이 사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원래 안 나오던 것들도 나올 수 있어서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다를 설명하는 게 바로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은 3단원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뤄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나중에 문제 풀면서 3단원 다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 됐지?